추운 날씨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평택박물관 포럼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네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2년도의 마지막 박물관 포럼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또 내년 1월에는 또 수원 화성박물관 관장님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22년 12월 네 번째 주제는 보시다시피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와 전시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그 나라와 지역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 지역의 박물관을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한 나라의 박물관에 가면 그 나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물관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데 다들 가보셨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박물관인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잘 모르세요? 여기 오셨습니다. 장상훈 관장님께 여쭤보면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장상훈 관장님은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후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박물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사하신 후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그리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과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국립진주박물관의 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고지도 연구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의 최고 전문가이신 장상훈 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의 전달력을 위해서 마스크를 제가 좀 벗고 오늘 코로나 환자 수가 좀 늘긴 늘었다 그러는데요.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달력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기 평택에서 이제 아마 박물관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죠. 국립박물관을 지금 아마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순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물관을 짓는 이 시점에 시민들과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 자체가 아주 뭐 요즘 트렌드에도 맞는 거기는 하지만 저는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지난 그 세 번의 강의 때 어떤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으셨고, 근데 대체로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신 거죠. 그쵸? 아니고서야 금요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뭐 날씨도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신 걸 보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짐작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는 게 제가 사실 얘기 보따리가 되게 많습니다. 얘기 보따리가 많고 재밌는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은 그냥 딱딱한 어떤 강의 포맷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냥 그 카페에서 차 한잔 놓고서 저희 박물관이 이런 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얼마든지 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박물관, 그러니까 아까 정용훈 팀장님께서 되게 이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대표박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존재하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또 국가대표박물관이 이 중앙박물관은 국가대표박물관입니다만 아마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될 평택박물관은 지역대표박물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에 원래 강의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엄청난 인연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비전동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여기 살았던 거 아세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인연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대천이라는 보령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지 선친의 임지를 따라서 이제 평택에 온 거예요. 근데 대여섯 살쯤에 제가 비전리에 살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찌릿하는 느낌. 사실은 오늘 정영 팀장님이 제가 다른 유튜브 강의를 하는 걸 들으시고 저를 초빙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인연은 없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명성이 있나? 그런 생각. 아직 제가 명성이 있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요, 사진도 아주 멋있게 나오고요, 그죠? 실물이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걸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아까 지금 누나들인 유인물에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한 5년간 연재했던 월간 저희 국립박물관에는 박물관 신문이라는 기관 소식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우리 국립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 60개월 정도 제가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 12월로 그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지면을 잡고 있어서 좀 약간 비판 여론이 그래서 저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국에서 박물관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제 논문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의 역사가 박사 논문 주제가 된다는 것도 좀 재밌죠, 그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BTS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싸이하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렇다 보니 이 나라는 박물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여기까지 관심이 미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 박사 논문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네, 저 되게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하고 뭐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 나라 식민지 경험을 했던 한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자신의 물질 문화를 기반으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물질 문화를 해석해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박물관이 한 역할들을 살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고, 이제 그걸로 또 박물관 신문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교정도 보고 막 이럽니다, 그죠? 매월 1일자쯤 나와야 되니까 한 2일 정도에는 원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렇게 막 교정을 하고 막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저거 하느라고. 근데 이제 대개 다 근데 박사 논문에 있는 챕터들을 조금씩 이렇게 소절들을 뜯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막 너무나 힘든 과정은 아니었고요. 여러분 오늘날 보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물 있죠? 뭐 다들 다녀가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박물관사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지도 분야로 공부하는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공, 부전공 그렇게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도의 찬이라는 전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쉽게도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네, 우리나라 고지도에 관한 전시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2005년 10월 28일, 이게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서 새로 건물을 짓고 개관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대표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 영분이 와 계시고, 여기 열심히 항변하신 분들은 저희 관장님이십니다. 이게 한 나라의 박물관이 문을 여는 날 대통령이 올만한 행사라는 거죠, 이게. 그죠? 선생님들은 박물관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시니까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같으면은 그럴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박물관에 대통령님들이 그렇게 자주 오시지는 않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사가 바쁘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기념할 만한 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지금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에 본관이 있고 각 지역에 13개나 되는 지역 분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4개예요, 덩어리가 14개나 되는 박물관이고 직원이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상당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 정도 인력과 재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짚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목이 재밌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신다? 한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처음 박물관 활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기가. 아마 짐작하시죠? 어디쯤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질문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또 안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수업 참여가 있어야지, 서로 교감이 있어야 재밌거든요. 짐작되시죠? 창경궁, 그죠? 창경궁입니다, 그죠? 이때만 해도 창경궁이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지금도 이렇게 쫙 뵈면은 세대가 저보다 그 연배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 들어보셨죠, 그죠? 창경궁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세요?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세요? 원이요. 원이요. 그래서 둘 다 혀까지 섞여가지고 지금 그렇죠. 이게 저같이 좀 연배가 있으신 그 분들은 창경원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공원화됐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그걸 갖다가 궁궐을 갖다가 창경원으로 내렸다고 해서 사실 기분 나빠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한제국의 제실박물관으로서 우리 말하자면 이 한반도에 한국에 첫 박물관이 생겼던 겁니다. 그게 1909년 11월 1일이에요. 일반 관람을 실시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를 박물관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9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일반 관람을 해서 그런 건데, 이미 1908년에 그 순종 황제를 위한 박물관으로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됐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새로 박물관 건물을 좀 짓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장이야. 그랬는데 그때 건물을 안 짓고 이 창경궁 건물을 그냥 전시실로 쓴 거예요. 전시실로 쓰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전시물을 집어넣고 이걸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비평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궁궐 건물에 이 대충 보시면 어때요? 그죠? 이게 성략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조선이? 그죠? 여기서 문제의식이 생기시면 좋습니다. 그죠? 성리학의 나라인데 이거 뭡니까? 이게 성리학적인 공자 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불상들이고 그죠? 이게 아마 석탑의 면석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궁궐 건물에 들어왔어요, 그죠? 박물관이라는 형식으로, 그죠? 야, 이게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창경궁에 박물관이 생긴 내력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박물관을 짓겠다고 했던 게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처음 그 안이 나옵니다. 안이 나오는데 1907년 하면은 여러분 거의 역사 수업 비슷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헤이그 밀사 사건, 그죠? 1905년에는 어떤 조약이 맺어집니까? 을사늑약이 맺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1905년이면은 이미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예요, 그죠? 일본 제국주의의 마수가 이 대한제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복죄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죠? 이 소위 근대 문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물관이라는 곳이. 근데 그런 근대 박물관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체적인 노력이었을까? 아니면 일본인들의 제국주의 정책의 하나였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체적인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구자들 중에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기에 좀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쏟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그래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이 어떻게 되죠? 양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일본의 통감부 권력, 그러니까 식민지 권력, 아직까지 식민지라고 딱히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국주의 세력이 벌써 통감부를 설치하고서 이 대한제국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제국의 황제를 너 이제 그만두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꼭두각시 황제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순종 황제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순종 황제를 원래는 덕수궁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간파천 한 다음에 덕수궁에서 계셨단 말이죠. 고종 황제하고 다. 그때 그래서 이 부자간을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꼭두각시 새 황제를 어디로 쫓아내냐? 원래 있었던 창덕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통감부에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죠. 이 새로운 황제의 오락거리를 찾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삼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료에 입각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 창경궁에다가, 창덕궁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죠? 담만 넘으면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창경궁에다가 이제 소위 어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금 황제의 정원이겠죠. 어원이니까 어원 사무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1908년에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짓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그 근대 국민국가의 문화시설로서 각광받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박동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앞에 따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예, 동물원, 식물원입니다. 그게 이 황제의 어떤 위의를, 또 하해와 같은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일본에서 당연히 배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가보시면 동물원 있고요, 박물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식물원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 모델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서 이제 새로 식민지로 삼을 나라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한제국 황제의 업적이 될까요?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죠. 그죠? 이 일본인들이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근대적인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같은 걸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락거리라고는 없는 조선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락거리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죠? 뭐 장기도 있고, 또 뭐 문학, 뭐 시도 짓고, 오락이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소위 자기들이 자랑하는 근대적인 오락거리가 없는, 뭐 이렇게 이제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야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개, 비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명을 가지고 온 그들은 문명화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웃에 있는 조선, 대한제국을 문명화시켜야 하는 어떤 세계사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한국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명분을 삼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저 친일파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선생님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배의 명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놈들은 질멸렬하고 이러다가 힘도 없는 나라가 괜히 들어다가 러시아한테 잡아먹힐 거고, 그러면 동양 평화는 깨진다. 뭐 이런 게 그 사람들 논리거든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고, 물론 이제 대한제국의 주체적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결과로 보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박물관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대한제국의 어떤 주체적인 박물관 건립 노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정세를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좀 더 현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순종 황제를 위한 공원이었어요, 정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순종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만큼 있었겠어요, 그죠? 자구들의 어떤 그 결국은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908년에 어원사무국을 만들고 요 세 곳의 근대적인 문화시설을 대중들에게 개방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명을 가져다주는 일본의 통감부의 업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909년에 문을 일반 관람을 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슬픈 맥락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대한제국에서는 제실박물관이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 예를 들면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우리 민족지 같은 경우에는 제실박물관이라는 컨셉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막 제실박물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대한제국 제실박물관. 근데 컬렉션이 희한하죠? 대한제국에서 이런 걸 모았을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조선 왕조에서는 이런 물건을 모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저 박물관을, 소위 이제 제실박물관을 식민지적인 기획 속에서 만들 때 부랴부랴 구입한 것들입니다. 1908년부터 1907년에 해금 일사 사건이 있고 이제 그런 양위에 관한 강제 퇴위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직후에 1908년 1월부터 저거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돈으로? 대한제국 황실 돈으로. 네, 그렇죠. 제실박물관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차관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황실의 사물을 보는 곳이 국내부입니다. 궁궐할 때 궁자, 안내자에서 국내부인데 국내부 차관도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획들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리고 게다가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재미를 막 유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2시간이나 계셔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이게 별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재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상들이 수집이 된 겁니다. 이게 여기 뭐 산야에 널려 있었던 뭐 도굴품이거나 아니면은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폐사지의 물건들이거나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고, 당시에 1900년대 말하자면 1900년에서 1910년, 1900년대라고 본다면 그 고려 청자 대도굴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일본인 식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뭘 먹고 살까, 여기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나 하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땅을 파면 개성 지역에 고분을 팔면은 막 청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도굴품들이 시장에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일본 식민들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골동업을 하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모으게 되는 거고요. 이게 궁궐에 들어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실 컬렉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의 컬렉션은 왕실 컬렉션이 아니다. 왕실 컬렉션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창덕궁에 그대로 있거나 뭐 규장각에 있거나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물건이고, 그게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의 계통이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 불상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성략 국가에서 이런 걸 모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제가 오늘 왔을 때 이 정 팀장님이 이렇게 제 글을 이렇게 좀 실어주셨는데, 전통시대에 생각하는 국보는 오늘날 근대국가의 현대국가의 국보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국보 그러면은 그 옥새 뭐 이런 거가 국보, 그런 게. 그리고 보물이라고 쳐도 그거는
그 소위 이제 그 임금님들의 그 선대 임금님들의 글씨, 뭐 필적,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보물인 거예요, 그죠? 오늘날이나 이런 그 불상들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미술품이라고 생각하지, 그죠? 그런 거는 매우 근대적인 관념, 그죠? 현대적인 이르러서 온 관념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이 개념에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주 급속도로 친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막 최남선이 그 최남선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 3대 천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친일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불상의 그 옷주름을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1930년대가 되면 그게 민족을 소환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나씩 펼쳐 나갈 겁니다. 제가 재밌으세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안 재밌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나갑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박물관 전용 건물로 지은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건물이 그 경술국치 직전에 착공해가지고 이게 이제 박물관 건물로 건물이 좀 희한하죠. 이게 아까 보시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건물, 그죠? 이 창경궁에 아주 어색하게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결국은 해체됐습니다. 90년대, 1990년대 맞지 않고 일제에 의한 소산이다 이런 그게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건, 요즘 같으면 근대 문화재 같은 걸 근대 등록 문화재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입지가 안 좋아요, 그죠? 왕궁에다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이게 본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자경루예요. 자경루. 궁식 궁궐 문화재도 일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덕수궁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 경성 이왕가 박물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섬세하신 분들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제실박물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경술국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국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선 왕실,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실은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일본 황실의 한 왕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국을 경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1897년부터 2010년까지니까 대한제국이. 그래서 왕가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영어로 하면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뮤지엄 오브 프린스 돼 있잖아요. 누구가 그러면 여기 일본에 있는 사람이 엠퍼러니까 프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로 전락한 것을 박물관 이름이 바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왕가 그러면 우리는 왕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로 하면 그 현실이 확 느껴집니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910년에 이제 그 일본 제국이 한국을 이제 병탄했단 말이죠. 국권을 빼앗았어요. 자기들은 합방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미국 영미권 사람들이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따옴표해서 일한 합방입니다, 사실은, 그죠? 합방한 게 한일 합방 그러면은 우리가 합방한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을 좀 제가 볼 때는 그 한일 합방 그 표현을 별로 안 쓰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체돼서 뭐 같이 뭐 친하게 지내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한 병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 사람들이 쫙 하고 할 때는 일한 병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금 슬쩍 이렇게 그래도 좀 두 나라가 좀 그래도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할 때 뭐 일한 합방 뭐 이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경술국치 뭐 이런 말, 국권상실 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역사학에서 용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용어 자체가 사고를 규정하니까 그래서 한일합방 같은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이제 소위 이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나서 이 지역명을 그럼 뭘로 할 것이냐? 대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한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조선.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부의 이름이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그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소위 조선을 지배하는 식민지 권력이 박물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물관의 효용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제국주의를 펼치는데 어떤 활용이나 용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식민지 정부에서 보니까 이황가 박물관이 있어요. 있기는 이황가 박물관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한반도의 정부가 어디죠? 식민지 정부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민지의 문화적 표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 제국주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독부여야 되죠, 그죠? 조선 총독부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원래 자기가 잡아먹었던 그 병탄했던 그 왕가가 그거를 표상한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1915년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만듭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얘기 뭐냐? 너희들의, 그러니까 내가 식민지로, 그러니까 문명화된 일본 제국주의가 야만 상태의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그 역사를 근대 학문으로 연구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로? 고고학, 미술사학 같은 근대 학문으로. 말 되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황가 박물관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것도 뭐 좀 해보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죠. 이황가 박물관에는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그냥 컬렉팅하고 그냥 전시 정도 하는데 만족합니다. 더 뭘 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1915년에 실은 이 조선을 병탄하고 5년 됐을 때 일본의 정치가 얼마나 조선을 발전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계속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싫으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겠죠, 당연히, 그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무리한 정치적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대충 위치, 그죠? 여기 써 있으니까, 그죠? 경복궁 지도 돼 있죠? 경복궁이고 경복궁에 꽤 많은 건물을 뜯어내고 박람회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람회장이 되게 가설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얼마나 조선이 발달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하려고 하죠. 막 일장기 휘날리고요. 여기 이제 조선인들, 한국 사람들 많이 여기 이제 구경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프트 파워죠, 그죠? 뭐 소위 이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이지만 뭐 칼 차고 났다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들도 무단 통치 시기, 헌병 통치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드 파워이지만 소프트 파워도 열심히 만듭니다. 그죠? 설득하는 거죠. 조선은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니네 역사도 이렇게 우리가 잘 보여주는 거 감동스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건요 다 복선이에요. 괜히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미리 조금 얘기 드리면 광복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생기죠? 일본 제국자들이 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박물관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이 있죠. 다른 건물들은 다 가설 건물인데 이 1915년에 이걸 할 때 이 소위 조산물선공진회라고 하는 박람회를 열 때 여기는 그 영구 건물로 지었어요. 영구적인 건물로. 그러니까 서양식 네오 르네상스식이라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짓죠. 그래서 요겁니다. 아이고, 예, 요 건물입니다. 요게 경복궁의 근정전 회랑이고 오른편에 요런 건물. 이 건물은 기억하시지 하는 분이 덜어 계실 거예요. 제 연배나 이 건물도 97년쯤에 철거됐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물관사에서는 한 두 번째 전용 건물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물론 소규모 박물관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용 건물로 진 건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저 서울관 있는데 여기가 그쪽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고 짓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고학이나 미술사학이라고 하는 근대 학문으로 너희들의 과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제국에서 알려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박물관에는 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는 한국인 연구직이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습니다. 좀 화가 나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 미술사학자 중에는 물론 그쪽 길을 선택하는 한국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은 일제 치하 35년간 그쪽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생계를 잇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고유섭 선생 정도의 이름을 떠올리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분도 사실 경성제대를 나온 미학과를 나온 분이지 않습니까? 철학부에 아마 미학 전공일 텐데 그 개성 부립박물관에서 관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힘든 거예요. 이 제국의 아성에 들어오기 힘든. 그래서 그러니까 경성제대 출신도 제가 보기엔 없고 동경제대, 뭐 교토제대 정도 출신의 고고학자들이 이 박물관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건물 모습이고 이게 이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실루엣을 좀 보실 수 있으시죠? 짐작되는 실루엣이죠. 그죠? 방가사에서 요즘은 뭐 번호 부르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 78호, 그죠? 78호 불렸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남산에서 가져온 거고, 이게 이 포맷 자체가 이 아까 물산 공진회 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들 거를 알려주마 이런 거 몰랐지? 너희들은 아마 몰랐을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열패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도 내가 자랑할 줄 몰랐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물질 문화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이나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활용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한국인들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인들은 그렇게 의도했지만 그걸 인코딩이라고 하죠. 자기 어떤 생각들을 여기다가 이제 박물관 전시에다가 인코딩하는 겁니다.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독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또 그 사람 마음입니다. 사실은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박물관이 일본인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꽤 오랜 시간의 통계가 있는데 일본인 관람객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웃기는 게 이놈들이 그거를 갖다가 통계를 따로 잡아놨어요. 일본인 통계. 소위 이들은 조선인이라고 그러니까 조선인 한국인 통계를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말기에 한국인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관람시키기 전까지는 일본 관람객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인 식민들을 위한 박물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박물관 자체는 우리가 조선을 이렇게 문명 개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이것도 남산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막 주인 잃은 불상들 이런 걸 막 이제 가져오고, 어쨌든 여기도 어쨌든 식민지 정부도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의 문화재 행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열장들 보십시오. 나름대로 멋을 부린 누가 어느 가수의 노랫가락을 아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대중 강연을 하면 연령대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면 시기가 여러 시기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역사로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 나름대로 막 그 이제 시대 구분을 하고 뭐 이제 어떤 한국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는데, 고려 시대에 대한 시선은 되게 따뜻해요. 고려 시대에 대한. 왜냐하면 게다가 고려 청자 같은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보기에도 괜찮단 말이죠. 여러분 저 중앙박물관의 청자실 개편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개편해서 아주 보기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짬 되실 때 한번 다녀가시고 깨알 홍보하는 겁니다. 제가 진주박물관도 아닌데 저희 같은 직장이니까 이런 좀 넓은 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고려시대에 대한 시선은 되게 따뜻하고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병탄했던 그 왕조 있죠.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라고도 안 부릅니다. 이씨 왕조 그럽니다. 이씨 왕조란 말씀 들어보셨죠? 이씨 조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왕씨 고려란 말은 또 안 해요. 아주 그러니까 되게 편견에 찬 그 시선이 느껴져요. 용어 설정만 해도 이씨 조선이니 뭐 이렇게. 근데 이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조는 어떻게, 고려는 어떻게 왕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근데 거긴 또 고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왜 그 좀 전통을 우리가 이 계승한 뭐 나름의 뿌리가 있는 어떤 상점이다라고 할 때 3호 중에
2조 농빵, 뭐 2조 떡집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끄떡끄떡 하시는 그 연령대가 달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2조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요즘 2조란 말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그죠? 조선왕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때부터 비롯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병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이놈의 왕조는 망해야 우리가 문명화된 우리가 빨리 해체해야 될 왕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조선 후기의 문화상에 대한 왜곡이나 비판을 넘어선 왜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망해먹을 나라지 이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나라여서 우리가 접수했다. 의무감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대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낭랑사를 되게 강조합니다. 낭랑은 이제 말하자면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있었던 그 중국의 군현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토된 낭랑,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계통의 물건들은 바로 이 조선은 스스로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 중국의 문명으로 인해서야만 일어설 수 있는 나라다라는 관념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낭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사대주의에 찌들어 있다라든가 사색당판이 하는 말들이 일제강점기에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그죠? 너희들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안 돼. 뭐 이런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시죠, 그죠? 근데 지금 한 70대, 80대 그런 분들은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신 세대들입니다. 뭐 역전이니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위한 방편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박물관이라는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결국 광복 후가 되면 과제가 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그 복선을 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속도를 올려볼게요. 진열장도 보면 아주 근사하죠, 그죠? 오칠을 하고 금박을 한 느낌이 들죠, 그죠? 흑백 사진이지만 느껴져요. 보시면. 자, 그리고 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주, 그 다음에 부영에다가 총독부박물관에 분관을 세우기도 합니다. 고대사에 있어서 일본과, 그러니까 소위 일선동조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일본과 조선은 원래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나라로 있는 게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받아들여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황가의 고향이 부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여는 또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 분관들에서 분관장으로 활동하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일본인 식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이주민으로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박물관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라는 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 내력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여기는 아마 짐작 가능하실 거예요. 미술 애호인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덕수궁이죠. 덕수궁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착공했던 석조전이죠. 고종황제께서 이제 최초의 서양식 궁전 건물로 지었던 건물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덕수궁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일제가 기획하는 게 또 재밌어요. 보시면 이 석조전은 뭐 이제 고종황제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뭐 용도 폐기된 건물이죠, 그죠? 대한제국도 뭐 망했고, 여기를 일본의 당시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여기를 누구 돈으로? 한국 이황가 돈으로. 그것도
기분 나쁩니다. 이만가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까 창경원에 있었던 격화됐죠? 창경원에 있었던 한국 문화재, 전통 문화재들을 여기다 옮깁니다. 그래서 조선고미술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마치 일본과 한국의 문화재가 어우러지는 공간,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기획합니다. 이 공간을. 그게 언제냐?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 일본이 만주로 침략하면서 중일전쟁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전시체제로 막 들어가고 그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한국인들도 군대에 보내야 되고, 그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화합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 박물관을 다루는데 그런 어떤 굵직한 정치사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독수공에다가 그런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이런 거 하나 딱 하나 박아놓습니다. 우리가 저 민족 반역자로 얘기하는 이완용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두 나라가 합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축하하는 시예요. 이거 갖다 독수공에다가 하나 뒤에 성공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공의 건물, 영국 성공의 건물 지금도 남아 있죠. 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두 땅이 하나가 되니 천하가 봄이로다. 이완용 이런 걸 해가지고 일이 있었어요. 너무 우습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광복하자마자 다 때려 부셨죠. 그래서 흔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 비가 이 박물관의 기본 팜플렛이지 않습니까? 이완가 박물관의 팜플렛의 두 번째 페이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허언이 아니죠, 그죠? 두 나라가 합치니까 천하가 봄이야. 박물관을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것도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새로 지었던 그 건물, 38년에 개관한 건물에는 조선고미술진열관이라고 해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다는 거. 이렇게 좀 여기 뭐 청자들 많이 보이죠, 그죠? 청자들, 불상들 이렇게 해가지고 천흥사 동종, 여기 또 회화류들. 그러니까 일본인 또 이제 회화류들은 또 조선시대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회화, 고려불화 같은 경우 이 경우에 이 시기에는 그렇게 많이 밝혀져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의 부조화도 생깁니다. 조선 후기를 막 멸시하고 막 깎아내려야 되는데 또 전시는 또 하고 있네요. 또 그런 측면들도 사실 또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박물관이다 보니까 여기 휴게의자가 있네. 이 시기에도 또 저 조경수도 있네. 뭐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가 어떻게 좀 쉬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할까요? 저는 계속 하셔도 좋고 좀 쉬고 하시겠습니까? 네네. 이제 왜 이 시기가 되냐면 이제 광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 집 난방이 조금 따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 5시부터 바로 진행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직 다 다녀가시고요. 아이고 대단히. 예. 아이고 참 뜻깊은 일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네. 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도 가을 때 와서 비전 2위에서 그래요? 운동에 살았죠. 제가 50년 전에.
정도 더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거기 근무하셨어요. 아, 근데 건물직도 나와 있으니까. 아, 일단 가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6살 때, 6살 때였지만 1, 2년 제가 네. 그래서 비전조사 하니까 제가 비전 1, 2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2년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사실 그냥 사실 아는 사이가 아니고 현재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출연해 주신 거예요. 지금 2년이라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할때 인진이라는 그런 분들이 팀적으로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제 진주대첩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특성화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이제 진주박물관이 5년 후가 되면은 그 진주 부지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소위 이제 경상남도 지역의 어떤 역사문화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전시를 한 50% 정도는 그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뭐 한 5%, 10%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 좀두 가지 다 하려고 하는데 지역 박물관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근데 또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물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시면 쉬셨다가 네네. 커피 드실래요? 아, 요거 제가 그냥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저기 원시처럼 이게 이거는 국밥들하고 방금 어디가 한국도 오는데 일단 뭐 대상 소리가 대상이 아, 네. 아, 그러세요? 아, 네네네네.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쵸. 지금 이제 여기는 또 도자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 그랬군요. 오늘 딱 제대로 잘 하셨네요.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을 거예요. 이게 또 박물관인들은 어쨌든 유물을 많이 봐야 논문도 논문이지만 많이 좀 들여다봐야 감시감이 생기고 좀 관찰이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그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그래요. 이게 뭐 명품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것만 또 중요한 건 아니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지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희귀한 한두 점밖에 없는 지도도 중요하지만 많이 쓴 지도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봐요. 갤러리 녹화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더 많이 쓴 좀 보편적인 게 더 사실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 양쪽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멀리 쓰인 물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충분히 있다. 오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가 좀 그렇긴 한데 거기서
맨날 거기 들여다보습니다. 뭐 수량고 있지 사실은. 그래서 부지런하게 유물들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이 많으시겠지만 다 그렇죠. 다 사정을 다 아니까. 근데 그러니까 좀 사업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편성을 가능하면 좀 그렇게 걸치도록 해서 여기 분들 좀 설득해야 되고 좀 요령이 그러셨어요. 오. 그렇죠. 이쪽은 아마 평택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냥 미술사 쪽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지역성 성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예.